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백현의 백근창 세무사라고 합니다. 여기 저도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베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 법인 결산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어, 제 연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되는 세무법인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고요. 제 주 범위가 어떻게 보면 결산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수업을 찍게 됐습니다. 사전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법인 결산과 개인 결산에서 요즘에 뭐 이론서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실무서라고 불리는 이론서뿐만 아니라 뭐 전산세무에서 전산 강의를 통해서 나오는 세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처음에는 이론 부분, 그러니까 세무나 회계나 아니면 원가회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이론 부분과 실무에 나오는, 실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전산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산세무 1급 딴 친구들도 저희 사무실에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전산세무 1급을 딴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전산세무나 아니면 이론에 대해서 뭐 많이 알거나 아니면 혹시 회계사 준비를 하거나 세무사 공부를 해서 뭐 이론적인 부분이 타당해서 와도 실제로 실무에 적용했을 때는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론에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나 아니면 설명하는 강의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강의를 직접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강의에 대해서 실제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요.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점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주안점에 좀 넣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컨설팅 업무도 많이 보고 기장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컨설팅이라고 보이는데, 컨설팅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궁극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향 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길을 조금 돌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빠르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막 건너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산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좋은데, 결산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중간값에 있는 전표값보다 실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완성되는 모양,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무사면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을 주안점을 갖고 지름길들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론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저한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론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공부가 필요하시다는 거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가 이 강의를 찍기 전에도 제가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항상 걱정을 했었던 게, 본 강의는 정해져 있는 대상자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본 강의의 대상자는 뒤에 나오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결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세무랑 결산 기장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자체 격리 또는 자체 기장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으로 필요하시는 분들은 결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기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자체 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최종 조정 업무를 본인이 직접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값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값이 실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반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그런 분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완성시킬 때 그 회사의 진정으로 중요한 내용, 그리고 틀리면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 분들이 저희 강의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에서 아까 말했었던 대로 방향은 뭐냐면, 저는 세무 이론이나 회계 이론이 아예 없진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일 거예요. 뭐 국세청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어떤 건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대부분 다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뭐 회계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세법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존재하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전산세무 이론 강의나 아니면 세무사에 강의 잘 돼 있으신 강의들 많거든요. 진짜 선배 세무사님들이 워낙 잘 만들어 놓으신 강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채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 강의에서는 실무에 대해서 방법론, 도대체 결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건지, 이 결산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빨리 도출할 건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면 특히 이 해당하는 내용에서 약간 이거 찢어졌는데 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강의 방향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 안점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결산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받아야 되나? 이거 세무사 입장이겠죠? 세무사 사무실 입장. 반대로 이제 결산을 하시는 자체 기장을 하시거나 자체 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처음에 결산에 임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 주안점이 됩니다. 그 자료가, 그리고 회계상이라는 거는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어떤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계정 과목이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계정 과목에 따라 내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또는 자체기장에서, 자체격리에서 최종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맞추는 거지. 이건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입찰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건설업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됩니다.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건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경우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그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때 항상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요. 뭐 대표적으로 시용평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유동비율하고 부채비율이 국가의 그 국가의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국가가 수주하는 그런 공사를 입찰을 하실 때 유동비율, 부채비율, 그리고 자본금의 수치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때 최종재무제표에서 그럼 되게 중요한 부분, 유동비율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 유동비율을 맞출 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 되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일어났다. 근데 그 대출이 1년 이상이다. 또는 보통 이제 건물에, 부동산에 부채를 담보부 부채를 생기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단기 차입금으로 하시면 유동비율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입찰을 못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입찰이 못 들어갔을 때 재무제표로 바꾸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세법상 재무제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법상 재무제표를 근거로 협회에서 그 자료를 절대로 바꿔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법상 재무상태표를 바꿀 수 없으면 협회에 들어가 있는 재무상태표도 못 바꾸기 때문에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중요하게 맞춰야 되는지, 또 업종별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맞춰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뭘 주의시켜야 되고 틀리면 안 되는지, 대표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주식변동사항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실수가 있다고 하면 세무사 사무실에 잘못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또는 주식의 이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세금에는 영향을 없지만 그에 따른 가산세는 고스란히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은 거니까. 그래서
그 대표나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처음에 나올 건데 개인하고 법인의 결산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되게 논란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개인과 법인의 결산은 사무실마다도 관행이 있고 사무실마다 형태도 되게 다릅니다. 그런 형태에 따라 그 기장하는 형태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왜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관행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관행이 왜 생겼는지 알면 내가 좀 더 일을 덜 할 수 있을지 또는 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판단 때문에 우리가 일을 얼마나 더 하고 덜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 업종별로 특이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업종별로 또는 그 주요 내용별로 주안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주안점에 대해서도 좀 주의점, 주안점을 설명하고자 하고요. 이런 거 아까 말했던 내용이죠. 가지입금이 왜 건설업에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내용 나오면서 제가 건드릴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정 과목별로 결산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결산이 끝나면 세무실을 다니시는 직원분들은 하나를 더 해야 되겠죠?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정은 이렇게 이 내용 시스템이 기본이에요. 뭐냐면 세법상 기업회계 기준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준용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회계상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면 인정하는 제도가 결산조정사항이고요. 회계상 어떻게 적어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신고조정사항인데 결산조정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 회계상 맞는 내용을 잘 적으면 특별하게 틀린 내용을 적지 않으면 또는 신고조정에 대한 내용을 세법과 똑같이 내용을 적으면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죠? 조정사항이 없겠죠.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하실 게 조정은 세금을 결산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각사소,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고 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회계상 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과 일치하게 만들 수 있으면 저희가 조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결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회계보다 세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세금을 내는 과정까지 결론적으로 결산을 잘하면 조정을 할 게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자, 결산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점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결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절한 손익계산서와 적절한 재무상태표. 자, 이 내용과 세무사로서의 내용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금을 적절하게 만드는지 여부. 자, 그러면 이거를 좀 가정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거는 명시를 하셔야 되는 게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손익이 그 세금을 결정하는데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대표는 뭘 원하는지. 대표는 뭘 원하냐면 재무상태표가 건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내용이 손익이 많았으면 좋겠죠. 자, 그럼 반대급부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무상태표가 좋아진다는 것은 손익계산서가 좋아진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럼 이익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지냐면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의 입장은 두 가지 것들을 다시 같이 고려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그냥 이건 예입니다. 회계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만큼 재무상태표에는 좋게 하고 세금은 낮출 수 있는 이런 갖가지 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제가 내용 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관계가 약간 얽혀 있다. 세무사는 세금을 많이 안 내게끔 적절하게 내게끔 구성을 해야 되고 대표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이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양쪽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세무사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금을 적절하게 내고 그 세금을 내는 과정을 빠르게 결산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그 해당하는 세금을 기업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럼 뭘 빨리 해야 되냐면 결산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을 빠르게 해야 되고 그래야 적게 야근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신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갖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 경제 주체, 개인이나 여러 형태의 법인, 다양한 형태의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면 중복되는 일을 줄이고 또는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빨리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결산을 보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제일 자극적일 것 같은데요. 듣지 않으셔야 되는 분들을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 강의 기획할 때부터 제가 계속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이거예요. 회계 이론을 되게 숙달되시고 그리고 그 숙달된 방법으로 재빠르게 결산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제 강의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방법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 방법론은 기존에 이미 잘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기의 기본적인 방법을 바꾸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셔서 빠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몇 가지는 도움 될 수 있겠죠. 뭐 형태별로 뭐가 필요 없다. 어떤 거를 주안점이 둬야 된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별로 들으실 필요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환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은 남들이 하는 방법과 조금 다른 방식이고 빠르게 가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칠 생각이 없다. 내가 하는 방식을 전혀 바꾸실 생각이 없다. 하시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강의를 듣지 않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제 진짜 내용이 나올 건데요.